한국인들이 마늘 많이 먹어서 마늘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만 봐도 이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시큼한 냄새를 없애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은데도 유독 몸에서 냄새가 나서 고민이신 분들, 암내가 심해 걱정되시는 분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몸에서 나는 체취의 원인과 또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냄새가 심하면 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의학용어로 액취증이라 부릅니다. 일상 용어로는 암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액취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땀샘에 있습니다. 땀샘이란 말 그대로 피부에서 땀을 만들어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크게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크린 땀샘에서 과도하게 땀 분비가 되거나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된 경우에서 체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땀은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됩니다. 에크린 땀샘은 전신 피부에 골고루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온이 상승하면 체온을 조절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에크린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 분비하죠. 분비된 땀은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약하게 만들고 이를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에서 나는 발냄새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한 마늘, 양파, 카레, 알코올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의 성분들이 에크린 땀샘을 통해 배출되면서 체취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땀 냄새보다도 훨씬 더 불쾌하고 마치 시큼한 느낌의 독특한 체취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암내라고도 불리는 이 체취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에크린 땀샘의 땀과 달리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 상재균에 의해 분해되면 짧은 사슬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변하면서 강한 악취를 유발하게 되죠. 아포크린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귓구멍, 눈꺼풀 주변에 분포하지만 약 95%가 겨드랑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액취증은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암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포크린 땀샘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만 사춘기 이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데요. 사람마다 아포크린 땀샘의 크기와 수, 그리고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체취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암내가 잘 나지 않는 편이고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도인, 중동인, 흑인들은 체취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들 근처에 가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쾌한 체취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은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아직 정확한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페로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진화적으로 아포크린 땀샘은 이 동물들이 서로 인식하고 교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포유류에서는 페로몬이 생식 신호나 영역 표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인간 역시 초기에는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체취가 사회적 신호나 성적 신호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다만 현재는 그 기능이 크게 감소하여 암내를 유발하는 역할로만 남게 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체취가 심하다고 느끼거나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일단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깨끗이 씻은 뒤 2시간 정도 지나서 겨드랑이 밑을 휴지나 거즈로 문지른 뒤 약 30cm 떨어진 거리에서 그 휴지나 거즈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액취증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귀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액취증을 유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혹시 물귀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만지면 바스라지는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종의 상당수는 축축한
익숙한 물귀지를 갖고 있는데요. 물귀지를 가진 것과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는 서로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땀샘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릴 때부터 물귀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 가족 중에 액취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춘기 이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액취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액취증 치료의 핵심은 원인이 되는 땀샘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 땀 분비물을 분해하는 세균을 줄이는 것인데요.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땀샘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가 있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겨드랑이 땀과 세균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채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찰수록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죠. 후각은 수분을 통한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씻은 뒤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데오도란트는 땀 냄새를 가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데요. 땀 분비를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감소시키는 항균 성분과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제, 그리고 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죠. 드리클로는 땀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드리클로 외에도 스웨클로, 노스에, 데오클렌 등의 유사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탄올과 정제수에 녹인 염화 알루미늄 성분이 에크린 땀관의 플러그를 형성하여 땀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겨드랑이나 손바닥 같은 국소 부위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자기 전에 샤워 후 물기를 잘 말리고 바른 뒤 아침에 일어나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구입과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후 피부가 따가운 불편감이나 피부 질감이 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땀 분비가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의 채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추천하는 치료법 중 하나는 보톡스인데요. 원래 보톡스는 주름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땀 분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에서의 땀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죠. 사실 아포크린 땀샘은 교감신경의 영향보다도 스트레스, 성적 흥분, 두려움 같은 정서적 자극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이 과정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보톡스가 아포크린 땀샘에 의한 암내까지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개인적으로도 겨드랑이 보톡스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시술하면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시술도 간편하고 비용도 큰 부담이 없어 적극 추천하는 시술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액취증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한쪽 겨드랑이에 보톡스를, 반대쪽 겨드랑이에는 위약을 무작위로 주사하고 비교하였는데요. 일주일 후 보톡스를 맞은 쪽에서는 눈에 띄는 건조감과 함께 악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위약을 맞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19명의 환자가 참여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조직검사 결과 아포크린 땀샘이 작아지고 위축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번외로 보톡스는 액취증이 아니더라도 일반 다한증 치료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손발바닥 다한증이나 헤어라인과 두피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손발 시술 시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움직임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운동선수, 화가, 악기 연주자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레이저를 이용한 겨드랑이 제모도 액취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겨드랑이에 털이 많을수록 땀과 세균이 털 속에 축적되어 냄새가 더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털을 제거함으로써 땀과 세균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채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레이저가 모근을 파괴할 때 모근 주변의 아포크린 땀샘도 함께 파괴될 수가 있어 땀 분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모 레이저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드물지만 이 제모 레이저 후에 땀샘이 자극되어 오히려 암내가 심해지는 경우도 보고된 적이 있고요. 따라서 제모 레이저는 무조건적으로 권장되기보다는 겨드랑이 털이 피부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적으로 땀 분비가 과도할 때는 옥시부티닌, 글리코피롤레이트와 같은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항콜린성 제제는 교감신경을 억제하여 전신의 땀 분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땀 분비 외에도 다른 교감신경의 기능도 함께 억제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입과 눈이 건조해지거나
소변 정체가 생기거나 두통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구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복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술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흉터나 후유증의 가능성을 감소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치료법들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일시적이며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피부를 절개하고 피부 아래 땀샘만 직접 박리해내는 방법이나 땀샘이 존재하는 피하 지방층을 레이저나 초음파로 골고루 파괴한 뒤 지방 흡입기를 이용하여 뽑아내는 지방 흡입술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몸에서 나는 악취와 암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이 몸에서 나는 냄새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